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오히려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 나중에 포트폴리오상으로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업황 대비해서는 완전히 그러니까. 거꾸로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선박 가격도 최근 2달 사이엔 다시 반등한 상황입니다. 재료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화되어 있고 그러네. 제품의 가격은 쇼티지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지금 조선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조선업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이시죠.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최근 조선주 슈퍼사이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에서 조선업과 운송업을 담당하고 있는 20년 차 애널리스트 엄경아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조선주 특히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20년간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그렇죠. 조선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예측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주가 흐름으로 분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5년 초부터 최근 26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흐름을 보면 25년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업황이 조금 쉬는 타이밍이었었는데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국에 전화하자마자 조선업 얘기부터 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 뒤로 이제 저희 주가가 약간 정신 못 차리게 오르더니 오히려 업황 자체는 쉬었던 거를 이제 반납을 하고 26년 4분기 정도부터 지금 다시 조금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최근에 한 3개 분기 정도는 주가는 그거와 달리 조금 거꾸로 가는 편이라서 배를 완전히 만드는 완성조선 업체들은 기간 조정 기간에 좀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조선 업체에게 저희가 부품을 납품해주는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열심히 올랐던 거 지금 다 반납하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모두 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좀 조정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좀 그렇죠. 네. 사실 요즘에 지금 반도체가 너무 막 뜨겁기 때문에 맞아요. 다들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럴 때 다음 타자가 누구냐 약간 먼저 좀 옮겨간다라는 선구자들도 있는데 네. 그 다음 타겟을 조선주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어차피 기업에다가 투자하실 때는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까 이거에 네.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일단 든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수주 업황 또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오히려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 나중에 포트폴리오상으로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해야 될까? 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올 하반기예요? 이미 4분기? 사실 턴어라운드를 한 거는 2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네네. 턴어라운드라기보다는 약간 좀 실적이 좀 이제 반영되는 게 이제 올해 하반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조선 업체들이 만드는 제품의 단가가 조금 눈에 띄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익률의 상승 폭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시기가 26년 하반기 실적을 보실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업황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유동 자금들이 지금 반도체로 좀 쏠려가서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약간 조금 썰물 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수상으로 코스피 지수상으로 2000부터 4000대 후반까지 제일 앞에서 끌고 당긴 섹터가 조선 섹터예요. 맞아요. 그래서 24년에서 25년을 넘어오면서 개별 조선주들도 그렇고 전체 조선 섹터의 시가총액도 그렇고 저희가 과거에 와 30년 만에 호황이다라고 얘기했었던 2007년보다 오히려 주가나 밸류에이션도 다 이미 뚫고 올라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25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대체 섹터가 없었던 반면에 25년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안 사면 시장에 뒤처질 것 같은 상황이 너무 네. 많이 되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 흐름을 저희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러한 수급에 의한 부분 중에서 번 거에서 보통 저희가 빼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주포가 조선 섹터였었던 거죠. 그래서 아. 많이 빠져나가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셔가지고 2007년 그때도 한번 조선주 엄청나게 막 네, 올라가고 네, 그 맞습니다. 뒤로도 많이 쉬었었는데 네.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좀 약간 이것도 사이클 산업인데 다시 꺾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이 또 반복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과거와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주 산업이고 사이클 산업인데 이번에 왜 수주가 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바뀌었어요. 저희가 네. 그것 때문에 이번은 사이클이지만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해운 업체들이 돈 많이 벌면 지금의 이 운임을 활용해서 3년 뒤에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선박 발주라는 건 어쨌든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많이 발주한 그 선박들이 시장에 다시 튀어나와서 운송을 더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사이클은 결국에는 3년 이내에 꺼지는 그 흐름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3년 뒤에 벌어야지라는 그 수요로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배들이 나의 5년 뒤, 나의 8년 뒤에도 내가 운송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조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환경 규제를 되게 강화하고 있어서 내가 설사 굉장히 선령이 낮은 젊은 배라고 하더라도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주들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 선대를 앞으로도 운송을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큼 마련해야지라는 것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쭉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21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매년 전 세계 조선 업체들이 다 풀가동해서 만들 수 있는 배보다 발주 나온 배가 계속 많았습니다. 6년 연속 이렇게 많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깔아주는 수주가 있으니까 저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수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옛날 피크 봤으니까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과거에는 저희가 그렇게 좋은 수주를 받아서 실적을 좋게 낸 기간이 있긴 했지만 정말 짧았습니다. 1년도 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그때 그 좋았던 업황에 대비해서 조선 업체들도 그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네. 몸집을 굉장히 키워놓은 상황이었었는데 시장이 붕괴가 되니까 그 뒤로 오히려 손실에 의한 영향을 더 길게 네. 받았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일단 그때보다 저희가 받은 선박의 가격이 더 높고 그리고 재료 가격은 오히려 안정화되어 있으면서 경쟁하는 경쟁 국가의 수도 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 실적의 정점을 아직 안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 좋아질 여지가 훨씬 더 많이 네, 남아있다. 방금 이제 친환경 선박 이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흐름 때문에 네, 네. 이제 수주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많이 남은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이 별로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자동차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요. 탄소를 덜 배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의 그 부분은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연료를 바꾸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그 선박들이 굉장히 더러운 기름 쓰거든요. 근데 배도 지금 현재 사용해본 연료상 벙커 CU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탄소가 줄더라라는 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연료가 LNG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원래 오일을 쓰던 배가 그냥 가만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스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배를 바꿔버리는 조치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이러한 이제 규제가 강화가 된 게 코로나 시작과 거의 동시라고 보여야 되고 거의 지금 이제 6년 차째 저희 발주해서 쏟아져 나온 선박은 사실 몇 척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한 11만 척 정도의 배가 있는데 변환을 완료한 배가 아직도 3천 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조선업체들이 막 열심히 일하면 1년에 한 몇 척 정도의 상업 선박을 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도크 하나에 뭐 한 대씩이면은 뭐 한 뭐 2, 300대밖에 안 되나요? 도크 하나는 한 10회전 정도 아, 해서 그래요? 저희 한 10척 정도 만들고요. 네. 전 세계 조선 업체들이 다 풀가동하면 한 2,000척 정도 2,000척? 만듭니다. 그러면 아직도 많이 너무 남았네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어서 한 그래서 20년 저희가 지나야 되겠네. 예, 시장이 아직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기가 좀 편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사이클이 엄청 긴 사이클이 이번에 왔다라고 네. 봐도 되는 거네요. 처음 온 상황이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전기차 쪽도 한번 친환경으로 싹 가려고 하다가 좀 상황 안 좋고 하니까 뭐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럼요. 갈 수도 있잖아요. 돈이 걸리면 무조건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가게 그리고 다 마련이거든요.
각국의 이익을 좀 고려해서 친환경도 가다 보니까 이 선박도 그렇게 예상은 했지만 조금 이게 좀 발주가 좀 느려진다거나 규제가 좀 완화된다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규제가 지금까지 완화된 적은 없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 선박 시장의 규제는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데에서 규제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요. 네. 그 규제에 대해서 찬반의 표를 던지는 주체들이 배를 갖고 있는 해운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일정 수준 이상 저희 요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요라고 찬성을 하는 그 비율이 넘어서야, 그러니까 이 규제를 지킬 사람들이 지킬만 해져야 발효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은 지금까지 늘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탄소줄이라고 하는 거 말고 저희 예전에 그 선박이 그 짐을 많이 싣고 있으면 바다에 쫙 가라앉아서 안정적으로 가지만 짐을 빼고 나면 배가 이렇게 물 위로 쑥 올라가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저희가 그 자리를 물로 다시 채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라앉아서 가고 다시 가서 이제 짐을 싣게 되면 그 물을 빼고. 배출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생태가 교란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음. 저 미국 바다에 있던 물을 채워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부산 앞바다에다 네. 뿌리면 그 안에 있던 미생물들이 교란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미생물을 죽여서 물을 배출하라고 하는 그 규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원래 2017년에 시행이 되려고 했었는데 2017년은 어떤 때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전 세계 산업재 관련 섹터가 2015, 16년이 진짜 보릿고개의 끝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나가고 난 상황인지라 해운사들의 그 재무적 상황과 영업적 상황이 거의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7년부터 배에다가 그거를 선박 평형수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완화해서 뺄 수 있는 그 설비를 달아야 되는데 저희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 달겠으니까 이 규제 원래대로라면 요번에 시행해야 되지만 한 2년만 미루시죠 라고 해서 진짜 미뤄진 사례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규제가 거꾸로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원래 뭐 2% 줄이기로 했는데 다시 그냥 0% 줄이는 걸로 바꾸자 이렇게 간 적은 없는데 기한이 늘어진 적은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 되었건 지금 현재 선박 시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가장 큰 사안에 해당하는 탄소 저감 규제는 이거를 다시 늦추기에는 규제를 지킬 해운사들이 지금 주머니에 돈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상위권에 있는 해운사들은 규제를 강화하는 속도를 빨리 해서 나의 경쟁사가 빨리 뒤처지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그런 수요는 예측이 좀 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이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정이 다 끝난 상태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조선업에는 호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어떤 전쟁, 중동 전쟁이 종결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 딱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호일까 아니면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판단하기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쟁 전후를 비교했을 때 지금 전쟁 전 대비 모든 해상 운송 운임 자체는 일단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운임이 오르면 저희가 굳이 이 배를 가지고 화물을 날르는 행위를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다는 그 이전 대비 지금 바빠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른 해협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저쪽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많이 그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걸로 저희가 사서 쓰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가 막히다 보니까 여기서 못 구하면 다른 데서라도 구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심지어 이란의 그 타격으로 인해서 많은 가스 수출 뭐 항만이나 아니면은 뭐 정제 설비 이런 것들이 조금 망가진 네.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그 안에 있는 국가들도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국가들도 초비상이에요. 이 전쟁이 끝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비상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 원래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원재료를 사서 쓰던 국가들이 자꾸 다른 데에 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복구도 빨리 해야 되고 밖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내가 언제 이 고객사들을 유치하나 싶어가지고 또 엄청 와서 이제 그렇겠죠. 영업을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이쪽 시장은 성약도 되게 빨리 되고 뭔가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되면 그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사들이 돈을 잘 벌어야 조선업도 좋아지는 이런 구조라고 봐야 되는 선순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것 때문에 연료유 가격 올라가서 저희 운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라고 하는 그 핑계도 생겼고 보험도 그리고 들고.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보험료도 올라갔죠. 네. 위험 수당을 좀 높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핑계도 생기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운사들은 옛날보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힘든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배려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많아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거나 안정화
안정화가 되면 그 핑계 이제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중동이 그 이전만큼의 불안하니까. 생산량과 그리고 안정성은 바로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히려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죠. 그러면 큰 틀에서 조선업에는 뭐 나쁜 건 아니네요. 지금 조선업과 분위기가. 운송업 자체에 별로 나쁜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약간 호재 뭐 정도로는 봐도 된다. 뭐 끝난 마당이면 저희는 호재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지금의 사이클은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는 이게 메인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주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2,000척밖에 못 만들면 뭐 10년, 20년 가는 건가요? 2050년까지 선박 시장은 넷제로를 하겠다라고 일단 공표를 해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될 때까지 얼마나 달성을 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인데 이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쓰지 않던 다른 연료로 배를 가게 해서 그 배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회피책이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더러운 연료를 쓰긴 하는데 그 배출가스에서 저희가 안 배출해야 되는 부분을 뭔가 추출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 배출 저감은 결국 CCS죠. 그러니까 탄소를 저희가 압축시켜서 네. 나가는 그 배기가스에서 탄소를 뭐 빼가지고 포집을 하든지. 포집을 해서 그거를 다른 데다가 넣는 거 뭐 이런 네. 거에 대해서도 IMO가 그것도 내가 환경 규제를 지킨 걸로 승인해 줄게라고 하는 순간 이제 뭔가 기술 변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뭔가 더 대체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꼭 배를 다시 만들어야 되진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전체에 있는 선박 중에 아직 바뀐 게 3%도 안 되니까 97% 바뀔 때까지 계속 발주하겠네로 생각은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기차랑 저는 계속 네. 그 비슷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봐야죠. 내연기관차를 다 대체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그게. 맞아요. 그 모두가 그 차를 다 사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 이게 뭐 늘어지든지 대체안을 찾든지 뭐 이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그렇게 기대감만큼 오래 안 갈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런 막연한 생각이 좀 들긴 그래서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속 환경 규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정석의 방법을 취하는 선박들의 비중이 한 30% 선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네. 일단 곱니다. 거기까지 가고 나면 여러 가지 다른 합리적인 가격대의 회피책들도 같이 네. 육성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것들이 같이 시장이 공존하는 형태로 결국 시장은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산업 사이클에서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그러면 최상위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친환경 선박의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저희가 LNG로 아까 추진하는 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LNG로 추진하는 선박이 사실 조금 우연찮게 생겼어요. LNG를 많이 운반하다 보니까 날아가는 가스가 아까워서 만든 게 LNG 추진선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